이번 강의는 미네랄 종류 가운데 칼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의 주요 특징입니다. 1. 칼슘은 몸에서 가장 풍부한 광물로 약 99%가 강한 뼈와 치아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심장, 신경, 근육, 그리고 다른 신체 시스템을 작동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보통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칼슘이 인체에 흡수되고 적절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인, 그리고 특히 비타민 K와 비타민 D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나이, 질병 상태,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칼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음식에는 칼슘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음식은 뼈가 형성되는 성장기 청소년들과 뼈가 소실되는 노인들에게는 특히 필요합니다. 칼슘 보충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대개는 음식으로 칼슘을 보충할 수 있지만 폐경 후 여성과 카페인, 알코올, 탄산 음료의 소비가 많은 사람, 그리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칼슘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모든 스테로이드 약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누가 칼슘의 결핍자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칼슘 결핍은 칼슘 흡수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발견되고 크론병이나 소화지방병증, 일부 장을 수술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슘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연산 칼슘이 있습니다. 구연산 칼슘은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고 소화가 잘 됩니다. 구연산 칼슘은 몸에서 실질적으로 흡수되는 원소 칼슘의 양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탄산 칼슘보다는 비쌉니다. 유의할 점은 구연산 칼슘의 경우는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산제와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탄산 칼슘이 있습니다. 탄산 칼슘은 구연산 칼슘보다 싸며 더 많은 원소 칼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산 칼슘은 위산이 어느 정도는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렌지 주스 한 잔과 복용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많은 제산제에는 탄산 칼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산제는 위의 분비를 억제하고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물입니다. 다음은 칼슘 복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탄수화물은 칼슘 흡수를 향상시키는 데 반해서 커피와 담배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 총 복용량은 음식과 보충제를 포함해서 25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일 500mg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변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 6에서 8컵을 자주 나누어 마십니다. 굴껍질이나 배군석, 뼈 등을 이용해서 만든 보충제는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뇌, 신장, 빈혈 등의 질병 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는 고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구연산이나 탄산 칼슘 보충제를 피해야 합니다. 칼슘 부작용으로는 변비와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높은 복용량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배뇨 증가, 신장 손상, 불규칙한 심장박동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부전, 암,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적 염증 질환인 유육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내에 매우 높은 칼슘 수치 증가 위험을 가질 수 있으므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장 결석을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는 신장 결석 증가와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결석 경험이 있다면은 칼슘을 제한해야 할지 여부에 관해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칼슘과 전립선암 관련성. 일부 인구 기반 연구에서는 식사를 통해서 일일 2000mg 이상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는 전립선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마시는 사람에 대한 칼슘에 대한 2개 연구에서도 전립선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연구에서는 식사 시 많은 양의 칼슘 복용이 전립선암 위험과 관련이 없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전립선암이 있다거나 유제품과 전립선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보기 권합니다. 미국 의학협회는 일일 칼슘 허용량을 2500mg을 최고 수치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1000에서 1200mg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치즈나 요구르트, 우유 등과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에 표기되어 있는 레벨을 확인하여 전체 보충제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칼슘과 관련된 질병의 연구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슘과 골다공증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건강한 뼈와 강한 이빨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30대부터 더 많은 뼈를 만들기보다는 더 많은 뼈의 손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손실되는 과정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가속화됩니다. 연구는 칼슘이 특히 비타민 D와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폐경기와 관련된 뼈 손실과 노인의 뼈 손실을 방지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폐경 후 30년 동안 칼슘을 복용 시 골강도가 10% 개선 효과가 있으며 뼈의 손실이 50% 정도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복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칼슘의 경우에는 약한 뼈 예방을 위해서 음식과 칼슘 보충제를 매일 최소 1000에서 1600mg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골다공증 치료 지침으로 현재 칼슘 일일 복용량은 1200mg입니다. 2. 40세 이후 폐경 여성의 뼈 손실의 예방을 위해서는 일일 복용량을 1000m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마그네슘은 6개월 동안 일일 수산화 마그네슘 300에서 1800mg 또는 18개월간 600mg 복용을 제한합니다. 두 번째, 칼슘과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갑상샘은 목 앞 중앙에 있고 앞에서 보면 나비 모양으로 후두와 기관 앞에 붙어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리고 체내에 칼슘, 인, 비타민 D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높은 칼슘과 낮은 인 처방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는 칼슘과 함께 뼈와 근육을 만드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과 비타민 D가 혈중인 농도를 조절합니다. 유의할 점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환자가 호르몬 대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칼슘 시간과 약물 복용 시간을 최소 4시간 격차를 두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칼슘과 고혈압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고혈압과 칼슘에 대한 관계는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지 충분한 칼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고혈압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연구들은 칼슘 농도의 증가는 약간의 혈압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이 고혈압을 낮춰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모든 연구들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칼슘 보충제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칼슘이 포함된 저지방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고혈압을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기 원한다면은 고혈압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에 어떤 개선이 보이기까지는 최소 6에서 8주 정도 칼슘 복용이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들은 칼슘 보충제가 임신 기간 중 발생되는 고혈압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고혈압과 임신 마지막 3개월 기간 동안 소변으로 높은 단백질 수치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연구가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기간 중 마그네슘이나 엽산, 그리고 다른 영양소와 같이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칼슘을 먹는 것은 임신 기간 동안 발생되는 고혈압 발생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식생활의 일부로서 칼슘을 적게 먹는 임산부가 임신 20에서 22주부터 일일 300에서 1300mg 범위 내에서 칼슘 보충제 복용은 태아의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정상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여성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의할 점은, 만약에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칼슘과 비만 및 체중 감소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과체중과 비만인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칼슘 섭취와 체중 감량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이나 칼슘 보충제의 소비의 증가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시 체중 및 지방 감소, 체지방 손실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보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시 일일 칼슘량은 500에서 2400mg입니다. 다섯 번째, 칼슘과 높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에서는 일일 칼슘 보충제를 1500에서 2000mg 범위 안에서 복용시킨 결과 약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과 건강한 식사를 병행하면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지방이나 칼로리 제한 식사 시 일일 칼슘 보충제 1200mg과 비타민 D 400IU를 함께 복용하면은 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낮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칼슘과 구루병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구루병은 아이들의 뼈가 연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는 북미와 서유럽에서는 매우 드물지만 아직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구루병의 원인이 비타민 D 결핍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들은 칼슘 보충제 복용이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칼슘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0개월에서 6개월까지 신생아는 200mg입니다.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유아는 260mg입니다. 어린이 1살부터 3살까지는 700mg이며 4살부터 8살까지는 1000mg입니다. 그리고 9살부터 13살까지는 1300mg입니다. 19살부터 50살까지 성인 남녀는 1000mg입니다. 51살 이상 여성은 1200mg입니다. 51살부터 70살까지의 남성은 1000mg입니다. 70살 이상 남성은 1200mg입니다. 임산부 및 모유 수유하는 여성의 경우 19세 이하는 1300mg이고 19세 이상은 1000mg입니다. 칼슘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내용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약물 중 하나를 복용하는 경우 먼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칼슘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칼슘과 세프트리악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프트리악손은 각종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입니다. 유의할 점은 세프트리악손은 잠재적으로 칼슘과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품으로는 로세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칼슘과 비포스페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포스페이트 약물은 골다공증 및 기타 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유의할 점은 칼슘은 비포스페이트 약물들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칼슘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비포스페이트 약물과 복용 시간을 2시간 전이나 2시간 이후 복용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비포스페이트 관련 약물들입니다. 1. 알렌드로네이트가 있습니다. 알렌드로네이트는 골다공증 치료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골 흡수 억제제로 사용되며 상품으로는 포사맥스가 있습니다. 2. 에티드로네이트가 있습니다. 에티드로네이트는 통증의 완화 및 운동성 증가 등에 사용되며 상품으로는 디드로넬이 있습니다. 3. 이반드로네이트가 있습니다. 이반드로네이트는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상품으로는 보니바가 있습니다. 4. 리세드로네이트가 있습니다. 리세드로네이트는 강한 뼈와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며 상품으로는 악토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칼슘과 알루미늄 함유 제산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의사항입니다. 구연산 칼슘은 알루미늄 함유 제산제와 함께 복용하면은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혈액 내로 흡수되어 체내 알루미늄 수치가 올라갑니다.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알루미늄 함유 제산제와 구연산 칼슘을 함께 복용하면은 알루미늄 독성 수치가 올라갑니다. 참고로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고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마그네슘 제산제는 설사를 유발하고 알루미늄 제산제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칼슘과 혈압 약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혈압 약물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베타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혈액의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한 베타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베타 수용체는 일종의 교감신경계를 차단하는 것으로 심장과 근육 등의 기관에 관여합니다. 정리하면은 베타 차단제가 베타 수용체로부터 아드레날린을 차단시킴으로써 호르몬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손을 떨게 하는 등의 증상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베타 차단제와 칼슘 복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베타 차단제와 함께 칼슘을 복용하면은 칼슘과 베타 차단제 모두 혈중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칼슘이 베타 차단제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일 베타 차단제와 함께
칼슘 통로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칼슘 보충제 복용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칼슘 통로 차단제는 심근과 관상동맥 및 전신동맥 평활근으로 칼슘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조직을 보호해주는 약물입니다. 다음은 베타 차단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약물로는 아테너롤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테놀민이 있습니다. 2. 약물로는 메토프롤롤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로프레소와 토프롤 엑셀이 있습니다. 3. 약물로는 프로브라너롤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인더랄과 인더랄 LA가 있습니다. 다음은 칼슘 통로 차단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약물로는 암로디핀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노바스크가 있습니다. 2. 약물로는 들티아젬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카디젬이 있습니다. 3. 약물로는 니페디핀이 있으며 상품으로는 프로카디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칼슘과 콜레스테롤 강화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담즙산 교환소제 약물은 높은 콜레스테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즙산 교환소지란 담즙산의 장내 재흡수를 감소시키면은 간세포 내의 콜레스테롤이 감소되고 간세포의 LDL 수용체의 활성도가 증가되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말합니다. 유의할 점은 담즙산 교환소제 약물은 칼슘 흡수와 상호작용을 하고 많은 양의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는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 강화제 약물입니다. 1. 콜레스티폴이 있습니다. 콜레스티폴은 콜레스테롤 농도 강화제이며 상품으로는 콜레스티드가 있습니다. 2. 콜레스티라민이 있습니다. 콜레스티라민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로 동맥경화증을 막아주는 데 사용합니다. 상품으로는 게스트란이 있습니다. 3. 콜레세브이람이 있습니다. 콜레세브이람은 장내에서 담즙산과 결합해서 콜레스테롤의 재흡수를 방해합니다. 상품으로는 웰콜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칼슘과 칼시포트리엔 약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칼시포트리엔은 비타민 D3의 일종으로 국부 건선 치료제로 이용됩니다. 유의할 점은 칼시포트리엔과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면은 혈중에 너무 많은 칼슘이 증가하는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제품으로는 도베네스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칼슘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모든 스테로이드 약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유의할 점은 장기적으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프레드니손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칼슘과 디곡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곡신은 신부전 치료제입니다. 디곡신 복용 시 유의사항. 높은 수치의 칼슘은 신부전 치료제인 디곡신의 독성 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곡신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칼슘 농도를 밀접하게 관찰해야만 합니다. 아홉 번째, 칼슘과 이뇨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뇨제는 종류에 따라 반대로 칼슘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먼저 티아지드 이뇨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아지드 이뇨제는 특히 고혈압 환자용 이뇨제로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티아지드 이뇨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약물로는 클로로티아지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우릴이 있습니다. 2. 약물로는 인다파마이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로졸이 있습니다. 3. 약물로는 메토로졸이 있으며 제품으로는 자록소린이 있습니다. 4. 약물로는 폴리티아지드가 있으며 제품으로는 레네세가 있습니다. 5. 약물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있습니다.
다음은 루프 이뇨제입니다. 앞장에서 티아지드 이뇨제는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루프 이뇨제 약물은 칼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루프 이뇨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약물로는 프로세마이드가 있으며 상품으로는 라식스가 있습니다. 2. 약물로는 부메타나이드가 있으며 상품으로는 부메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밀로라이드 이뇨제입니다. 아밀로라이드 이뇨제는 칼륨 유지성 이뇨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뇨관의 나트륨 채널에 작용해서 물, 나트륨의 재흡수를 저해하여 이뇨작용을 나타냅니다. 유의할 점은 소변으로 칼슘이 제거되면 체내에는 많은 양의 칼슘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혈중 칼슘 농도를 올려줘야 합니다. 특히 신장 결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품으로는 미다모가 있습니다. 10번째, 칼슘과 겐타마이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겐타마이신은 그람형성, 음성균에 작용합니다. 유의할 점은 항생제 겐타마이신으로 치료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칼슘을 복용하면은 신장의 독성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1번째, 칼슘과 소탈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소탈 약물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의할 점은 칼슘은 몸에 흡수되는 소탈이 양에 의해서 감소됩니다. 상품으로는 베타페이지가 있습니다. 12번째, 칼슘과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의할 점은 칼슘은 몸으로 흡수되는 갑상선 호르몬 약물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3번째, 칼슘과 항생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생제와 칼슘은 상호 작용합니다. 항생제에는 퀴놀론계 항생제와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칼슘은 체내에서 퀴놀론계 항생제나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와 흡수될 때 상호작용을 합니다. 퀴놀론계 항생제나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 복용 시 2시간 또는 4시간 전과 이후에 칼슘을 복용해야 합니다. 퀴놀론계와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퀴놀론계 항생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시프로플룩사신이 있습니다. 시프로플룩사신은 호흡기 감염, 귀나 코, 목구멍 감염, 폐혈증 등의 각종 감염에 대한 항생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품으로는 시프로가 있습니다. 2. 레보플룩사신이 있습니다. 레보플룩사신은 포도구균, 화농연쇠구균, 용혈연쇠구균, 장내구균, 폐렴구균 등에 대한 항생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품으로는 레바퀸이 있습니다. 3. 노르플룩사신이 있습니다. 노르플룩사신은 복잡하지 않은 요로 감염에 사용하고 있으며 상품으로는 노록신이 있습니다. 4. 오플룩사신이 있습니다. 오플룩사신은 만성기관지염, 지역사회 획득폐렴, 피부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에 사용되는 항생제로 상품으로는 플룩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독시사이클린이 있습니다. 독시사이클린은 세균성 폐렴, 여드름, 클라미디아 감염, 초기 라임병, 콜레라 및 매독 등의 치료에 이용됩니다. 2. 미노사이클린이 있습니다. 미노사이클린은 여드름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테트라사이클린이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은 많은 세균성 감염을 막는 데 사용되는 스트랩토마이시즈에 의해 생산되는 항생물질로 1950년대 초에 개발되었으며 주로 여드름 치료에 사용됩니다. 14번째, 칼슘과 항발작 약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발작 약물들은 칼슘의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발작 약물과 함께 비타민 D 복용을 권합니다. 다음은 항발작 약물들입니다. 1. 프리미돈이 있습니다. 프리미돈은 부분 발작과 전신성 근간대성 발작 치료에 쓰이는 대체 약물입니다. 상품으로는 마이솔린이 있습니다. 2. 카르바마제핀이 있습니다. 카르바마제핀은 정신운동 발작, 간질 성격 및 간질에 수반하는 정신장애, 간질의 경련 발작과 3차 신경통, 그리고 조현병, 조울병 등의 흥분 상태에 사용됩니다. 상품으로는 테그레톨이 있습니다. 3. 페니토인이 있습니다. 페니토인은 간질이나 정신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상품으로는 다일렌틴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프리미돈, 카르바마제핀, 페니토인 등의 약물과 상호작용을 막기 위해서 칼슘의 복용 시간을 적어도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칼슘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